얼마 전에 쿠팡이 미국에 상장을 하면서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네, 조금 더 미국 시장을 깊숙이 보면 이런 개발도상국에서 이커머스 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기업들이 또 눈에 띄거든요. 미국에 상장된 기업.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이죠.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C라는 기업이 있고, 남미에는 메르카도 리브레라는 기업이 있고, 러시아에는 오존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제가 뭐 쿠팡과 비교를 해서 누가 더 좋다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쿠팡이 좋다고 하셔야죠. 쿠팡이 좋다고 해야죠. 전에 해보자니까. 일단 쿠팡은 논외로 하고. 네네네. 네. 우리나라와의 전방시장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 동남아시아, 남미, 러시아 개발도상국들의 전방시장이 너무 좋아요. 제가 표로 만들어 왔는데 우리나라가 인구수가 5,100만 명이죠. 거기서 이커머스 침투율이 벌써 33%까지 올라왔어요. 그에 반면에 동남아시아는 인구가 거의 6억 명, 5억 8천 명에 달하는데 이커머스 침투율이 코로나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5%밖에 되지가 않아요. 남미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6억 5천만 명인데 역시 이커머스 침투율이 11%밖에 되지 않아요. 역시 이것도 코로나를 감안한, 코로나 전에는 5.8%였습니다. 엄청 늘어난 게 저 정도. 엄청 늘어난 게 11%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러시아도 인구가 1억 4천만 명인데 아직 이커머스 침투율이 8%, 5%에서 8% 늘었어요. 이것도. 이렇게 보면 한국이 정말 대단하네요. 한국이 정말 엄청난 거죠. 네. 엄청나게 높은 그런 수치죠. 그래서 이 세 기업들, 동남아시아, 남미, 러시아를 대표하는 세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생각이고, 그 첫 번째 기업이 C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동남아시아 텐센트라고 적어놨는데, 동남아시아에서 이커머스 사업, 또 모바일 게임 사업, 핀테크 사업 이렇게 세 개를 하고 있고, 이 세 개 부분에서 모두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C를 아시는 분들은 동남아시아의 텐센트다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포인트를 3개 정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포인트는 동남아 주요 6개국에서 점유율 1등 이커머스라고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네. 천천히 물 드시고. 참- 지금 말이 사장님 걱정하시는 분들이 저도- 많은데요. 괜찮아요. 네네. 저희 와이프 지금 자고 있습니다. 네. 애 재우면 자고 있고요. 말씀하시죠. 저도 말이 엄청 빠른데 우리 김 의원님은 무슨 다다다다다다. 열정. 아, 네. 장이 좀 천천히 좋아서 할까요? 좀 천천히 할까요? 장이 시간이 좋아서 없을 좀 것 더 같아요, 빨라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럴 조금 수도 있어요. 네, 천천히 시간 많으니까 네네네. 천천히 해주셔도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네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구 6억 명, 이커머스 침투율 5%밖에 안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베인과 구글에서 설문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동남아시아에 이커머스를 처음 이용했다 하는 인구만 약 4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 우리나라 명인데, 인구네요. 예, 우리나라 인구의 80% 정도 되는 인구가 이커머스를 처음 이용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중에서 90%가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앞으로도 계속 썰 의향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감안되고서도 아직 이커머스 침투율이 5%밖에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이 시장을 베이스로 깔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누가 점유율 1등을 가져가고 있느냐, 또는 누가 가장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느냐만 파악을 하면 사실 굉장히 쉬운 투자 포인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가 점유율 1등을 하고 있는지, 또 누가 가장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국가별, 동남아시아 국가별 이커머스 업체 월 방문자 통계 비교인데요. 이거는 인도네시아, 또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이렇게 동남아시아의 주요 6개국의 이커머스 기업들의 월 평균 웹사이트 방문자 통계를 제가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쇼피라는 기업이 C의 이커머스 사업 자회사거든요. 쇼피가 파란색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파란색 그래프 한번 보시면 돼요. 보시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2017년에 가장 낮았죠. 일단 가장 낮았는데 2020년 4분기에 가장 높이 올라옵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그만큼 돈을 엄청나게 썼고, 그만큼 마케팅 전략을 굉장히 잘했고, 그만큼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쇼피의 라이벌 기업이 옆에 말레이시아 보시면 알겠지만 쇼피, 라자다밖에 없잖아요. 쇼피와 라자다는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네이버와 카카오예요, 일종의. 근데 쇼피는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텐센트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텐센트가 쇼피 지분의 26%를 심지어 보유를 하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그리고 라자다는 공교롭게도 알리바바가 또 대주주로 있거든요. 그래서 텐센트와 알리바바의 중국에서의 싸움이 동남아에서 대리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쇼피와 라자다가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배경 지식으로 또 알고 계시면은 괜찮고요. 말레이시아에서도 2017년에는 라자다가 거의 압도적이었는데 쇼피가 완전히 2020년 4분기에는 압도를 하고 있죠. 네네. 그리고 필리핀과 태국으로 넘어 들어가 봐도 같은 현상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과 싱가포르에 가도 같은 현상이 보입니다. 베트남은 좀 로컬 기업들이 많은데 어떤 로컬 기업들 플러스 라자다를 다 합쳐도 쇼피보다 낮은 모습이고 싱가포르 이제 쇼피의 본사가 있는 곳인데 역시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저 큐테는 뭔가요? 싱가포르에? 싱가포르 로컬 이커머스 기업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 아니, 궁금한 게 네네. 얼마 전에 쿠팡이 이제 싱가포르 진출하겠다 이런 네네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저런데 외국계 기업은 하나도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지분 투자만 했고 직접 진출한 기업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쿠팡은 무슨 배짱으로 싱가포르 들어간다는? 근데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심지어 제가 지금 쇼피라는 C 리미티드의 이커머스 자회사인 쇼피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네. 이 쇼피도 2019년 하반기에 브라질에 들어가 있어요. 음. 2020년 상반기에는 멕시코에 들어가 있어요. 음. 그런 것처럼 만약에 제가 뭐 쿠팡이랑 연락을 해본 것도 아니고 양일 당사자를 만나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떤 니치 마켓에서 우리들 먹을 수 있는 판단이 섰다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이겠죠. 네. 그렇군요. 네. 이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너무 쉽죠, 사실. 너무나 성장성이 큰 시장인데 그 시장에서 2017년부터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이제 점유율 1위를 차지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 C 리미티드의 자회사인 쇼피 이커머스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이 이제 모바일 게임인데 이건 가레나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모바일 게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2015년부터 시작을 했고 그 전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었냐면 뭐 리그 오브 레전드라든지 피파 온라인 같은 그런 인기 게임들의 동남아 독점 라이센스를 받아와서 배급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남아시아에 살고 있으면 가레나 사이트에 가야만 이 게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배급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2015년부터 모바일 게임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 2017년 12월에 이 프리파이어라는 게임을 내놨는데 이게 너무 크게 대박을 쳐버립니다. 이게 출시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모든 동남아 지역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게임으로 등극을 했고 2020년에는 브라질, 인도, 멕시코 같은 주요 개발도상국들에서 전부 인기 1위로 올라섰고요. 심지어 미국에서 2021년 3월 기준으로 탑5 모바일 게임으로도 꼽힐 정도로 글로벌 가장 인기 있는 게임으로 등극을 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센서타워라는 곳에서 2021년 3월 글로벌 모바일 게임 다운로드 랭킹을 가져와 봤는데 전체 애플 스토어랑 구글 플레이 두 개 합쳐가지고 3위 올라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구글 플레이는 2위, 앱스토어는 없어요. 이건 없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인기 지역이 다 동남아시아, 브라질, 멕시코, 인도 다 개발도상국들이잖아요. 아이폰이 별로 없군요. 아이폰을 살만한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없고 안드로이드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플레이하는 분들이 다 구글 플레이에 모여 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에만 이렇게 몰빵이 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프리파이어는 이미 인기가 너무 많고 사실 이쪽에서 성장성을 거론하기보다는 이 프리파이어는 사실상 캐시카우예요. 제가 아까 그 쇼피가 브라질에도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조금 더 제가 갖고 와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통 이커머스 사업을 하면 업체들이 그 플랫폼에 들어왔을 때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쇼피는 브라질에서 굉장히 늦게 들어간 거니까 좀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수수료를 안 받아요. 거의 자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돈을 엄청 쏟아붓고 있는. 그냥 네.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거죠. 멕시코에서 똑같이 수수료를 안 받아요. 업체들이 그냥 들어와서 수수료 안 받아도 되니까 일단 들어와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만큼 물류 시스템도 섬이 많잖아요. 도서 지역이 많잖아요.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럼 배송 어떻게 배로 하나요? 배로 하죠. 항공기로도 하고 배로 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부어서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뭐 제가 똑같은 말씀이지만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 돈을 다 어디서 갖고 오느냐? 이 프리파이어 매출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파이어가 버텨줘야 하는 거예요. 버텨줘야 하는데 이게 2017년 7월에 나왔잖아요. 보통 이런 글로벌 인기 모바일 게임의 수명이 보통 7년에서 8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2017년 12월에 나왔으니까 2024년 12월 한술적으로 따지면까지는 이 프리파이어가 인기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한 3년 6개월 정도 남은 거죠. 네. 그 정도까지 장기적으로는 사실 가레나의 가장 큰 숙제는 이 프리파이어를 대체할 만한 대작 게임을 또 2탄을 내놔야만 하는 그런 과제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이 쇼피에 들어가는 돈을 대줄 수 있는 그런 캐시카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까지 뭐 중국의 그 제 이름이 잘 기억 안 나요. 배틀그라운드. 네, 배틀그라운드. 배그. 네네네. 그 게임도 한 8년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 사람들이. 지금 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제가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잘 몰라요. 분석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저를 두 번 보내신 거니까. 네. 네, 가시죠. 네네네네. 그래서 7년, 8년 그렇게 버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충분히 캐시카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다음 성장 동력은 핀테크. 핀테크가 마지막인데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핀테크 사업은 하나는 디지털 페이먼트 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고 하나는 디지털 뱅킹 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디지털 페이먼트부터 설명을 드리면 제가 왼쪽에 쇼피페이라고 붙여놨잖아요. 사실상 삼성페이라든지 카카오페이랑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은 구조인데 제가 여기 신용카드 보급률 10% 미만, 은행 계좌 보급률 40% 미만이라고 적어놨는데 그 인도네시아 얘기거든요. 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렇게 10명 중에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분이 한 명도 안 돼요. 한 명 될까 말까. 한 명도 안 된다고요? 그 정도예요? 예, 정말로 그렇게 낮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뭐 통계가 그렇습니다. 제가 뭐 알아본 건 아니고 통계가 왜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을 생각하면 그게 약간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싶은 거예요. 약간 한국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 신용카드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중국도 그렇게 많지 않고. 맞아요. 한국이 그렇다고 그렇죠. 한국이 좀 들었어요. 비정상적으로 많은 걸 수도 있고 아무래도 좀 개발이 크게 진행이 된 국가와 개발이 이제 막 진행이 돼서 치솟고 있는 그런 국가들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은행 계좌 보급률도 10명 중에서 아직 4명 이하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핀테크가 성장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특히 이게 중국에서 이미 증명이 됐잖아요. 전통적으로 현금을 쓰다가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원래는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를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을 생략을 하고 바로 디지털 갔죠. 금융으로 가는 전례가 중국에서 생겼는데 이게 똑같이 동남아에서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역시 또 정부 의지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런 현금은 사실 불투명한 마켓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시장 자체를 투명한 마켓, 디지털 마켓으로 옮기면 거기서 확보되는 세수만 하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한데 네, 그 부분에 정부에서 굉장히 큰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실제로 동남아시아에서도 2020년 상반기부터 이런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크게 늘리고 있다. 그 상황에서 쇼피페이가 지금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점유율 1위 기업으로서 선두 기업으로서 또 수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이커머스 그리고 게임과의 연계 시너지라고 적어놨는데 이 쇼피가 이커머스 1등이고 또 가레나가 모바일 게임 1위 하고 있잖아요. 네. 연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프리파이어를 하는데 아이템을 구매를 하고 싶다 하면 쇼피페이랑 연결을 시켜줘서 그냥 계속 네. 말씀하시면 네네네. 됩니다. 네. 잘 안 들리시나 보네요. 네. 예를 들어서 아이템 하나 구매를 하고 싶다 하면 쇼피페이를 통해서 사게 되면 10% 할인을 해줄게요. 또는 뭐 쇼피를 이용을 하는데 쇼피페이로 결제를 하면 무료 배송을 해줄게요. 저희 뭐 11번가 그런 거 사용하면 그런 거 많이 해주잖아요. 그렇게 연결해서 유저를 많이 늘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쇼피페이가 점유율 1위를 그 점유율 1위로 올라서게 된 가장 큰 배경 자체가 이 이커머스와 게임과의 연계 시너지가 나왔기 때문이고 앞으로 쇼피는 더 커질 것이고 또 프리파이어도 3년 반 정도 계속해서 더 인기를 유지를 하게 되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연계 시너지는 더 마찬가지로 비례하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이게 뭐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플랫폼 하나가 이제 성공을 하면 그거 이제 맞아요. 연결해서 뭐 카카오톡이 뭐 다른 네네. 거 뭐 페이랑 연결이 된다든지 그쵸. 네이버 검색이 네이버 페이랑 연결된다든지 그런 거 같네요. 동남아가 큰 시장인데. 맞아요. 동남아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지 아까 새벽별님께서 그랩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랩의 성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랩의 성장은 제가 사실 그랩에 대해 찾아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동남아의 네네네. 약간 우버 동남아시아 같은 건가 우버입니다. 보죠? 네, 이번에 나스닥에 아마 IPO 스펙 성장, 스펙 성장한다고 제가 들었고, 이 쇼피페이의 가장 큰 경쟁자가 제가 알기로 그랩페이로 그래요? 알고 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지금 뭐 저는 재작년에 베트남 가니까 거기 있는 현지인이 택시 타지 말고 그랩 타라고. 저도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뒤통수 몇년 맞는다고 전에. 택시 잘못하면. 그래서 그랩 타라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보급돼 있고 편하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동남아시아의 우버 딱 그 표현이 맞는 음. 말씀입니다. 어쨌든 주목해서 봐야 할 기업이면 틀림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일단 이 모든 과실 자체를 다 씨 같아서 이렇게 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런 그랩 같은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과실이 돌아갈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씨가 너무 압도적이에요. 성장 가능성 측면에서. 그래요? 네네네. 그리고 당장 사야 되나? 항상 3부가 끝나고 나면 어. 자꾸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김 되고. 의원님 진짜 막 빠져드네. 그렇죠. 빠져드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3부 여기까지가 준비하신
아니요. 내용인 겁니까? 더 있대잖아요. 지금 읽어볼게요. 퇴근하고 싶어서 지금. 아, 절대 아니고요. 약간 1.5배속으로. 네, 정리하는 차원에서. 1.5배속으로. 네네. 제가 좀 더 속도를 내볼게요. 네, 그래서 네. 이 내용을 짚어봤고요. 네. 아, 그리고 얼마든지 시간 쓰셔도 아, 돼요. 네네네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히든카드 디지털 뱅킹이 2022년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디지털 페이먼트, 결제 사업이고, 디지털 뱅킹, 대출 사업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사업은 아직 매출이 빵입니다. 아직 라이센스가 안 나왔어요. 나오긴 했는데, 싱가포르에서 2022년 상반기부터 시작이 될 거고, 약간 카뱅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카뱅과 똑같습니다. 어. 네, 똑같습니다. 네, 대출에 거의 치중을 하고 있는 카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0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인도네시아랑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아직 라이센스는 안 나왔지만 거의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이 시장은 사실 전체 전체 대출이 100이라고 치면 선진국들은 그 주택담보매출 비중이 한 60% 되고 나머지 대출이 40% 정도 되거든요. 동남아시아 시장은 전체 대출 시장이 100이라고 치면 주택담보 대출 비중이 80%고 나머지 대출이 20%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출 시장이 아직 성장이 안 됐어요. 신용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기술이 많이 부족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쇼피는 이커머스를 엄청 크게 하고 있고 또 동남아시아 6개 지역에서 다 점유율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 유저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페이 데이터를. 네.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신용과 연계를 시켜서 데이터를 잘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서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고 있고 또 2025년까지 거의 조 단위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인정을 받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아니요,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많아요. 네. 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메르카도 리브레라는 기업이고 남미의 아마존 스퀘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남미의 아마존 스퀘어, 남미에서 이커머스 1등, 또 핀테크 1등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계속 같은 말인데 또 인구가 6억 5천만 명이고 이커머스 팀들이 12%밖에 안 된다. 또 그런 측면 플러스 더해서 이거 창렬하고 제가 빨리빨리 할게요. 공격적인 물류망 구축으로 1등 이커머스 입지 강화. 제가 이 부분 설명드릴 텐데 남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물류망이 훨씬 형편없습니다. 인구 밀도가 일단 너무나도 낮고 그리고 조금만 시골로 들어가다 보면 도로가 아예 없어져요. 그냥 뭐 우리나라 1960년대, 70년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갈길, 흙길 그렇게 돼버리고 심지어 뭐 제가 이런 말을 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강도 사건도 많고 깽단도 많고. 네 그런 것도 마약도. 많고 많죠. 네, 그런 것도 많고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심지어 배송기사가 월요일날 출발했는데 3일 동안 없어졌어요. 갑자기. 네? 그다음 목요일날 전화가 와서 다시 배송 시작할게 이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약간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세상에. 배송이 정말 힘든 거죠. 물류망 구축하기가. 그러게요. 근데 역으로 이런 상황에서 물류망을 제대로 구축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은 정말 큰 그 진입장벽을 칠 수 있는 후발 기업들이 그러게요. 쉽게 못 따라갈 수 독점을 있는 하겠군요. 압도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독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시장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메르카도 리브레가 그럴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이미 한 80% 정도는 그 길에 접어들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제가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 네. 이게 2020년 12월 기준으로 메르카도 리브레가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한 32% 정도 돼요. 이거 브라질 기준이에요. 그리고 B2W라는 기업이 점유율 한 20% 정도로 2위 기업이고 또 메가존 루이자라는 기업이 점유율 19% 정도로 3위 기업이에요. 마지막에 이 비아바리오라는 기업은 점유율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인데 제가 그냥 데이터에서 넣어놨고 플레이스테이션 4를 주문 시에 배송 소요 기간입니다. 그래서 메르카도 리브레 뭐 하루 거의 대부분 하루 이틀이면 받아요. 근데 문제는 부피가 굉장히 큰 물건 50인치 TV를 주문했을 때 배송 얼마나 걸리느냐 그게 문제인데 메르카도 리브레는 플레이스테이션이랑 똑같이 하루 안에 배송을 해줘요. 이미 물류 시스템을 굉장히 잘 갖춰놨기 때문에 그런데 B2W 2위 기업이잖아요. 점유율 20%나 되는 큰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 기업도 일주일이 걸려요. 뭘 걸어가나요? 아직 물류 네.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3위 기업은 너무 심하죠. 16일이 걸려요, 심지어. 와,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이제 2020년 12월 연말이니까 허리데이 시즌이니까 물류가 몰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카도 리브레는 하루 안에 배송을 해주잖아요. 그만큼 물류 시스템이 계속 똑같은 말이지만 이미 물류 시스템이 거의 갖춰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류 시스템이 미리 갖춰진 기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입장벽을 친다면 후속 업체들이 쉽게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고 지금 현재 1위로서의 이커머스 입지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끝이 보이지 않는 중남미 코로나 이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그래프를 몇 개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브라질이었나? 지금 확진자 엄청 늘어나고 있던데 멕시코였나?
남미가 좀 확진자가- 미국은 정점을 찍고 지금 또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어쨌든 내려온 상황이죠. 굉장히 크게 내려온 상황이죠.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브라질 상황을 보면 2020년보다 더 악화됐어요. 아유. 최악의 그러게요. 상황이에요. 그야말로. 예. 브라질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아르헨티나를 가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더 심해졌어요. 좀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네요. 2020년보다 2021년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심해졌어요. 그러네요. 네. 이러니까 뭐 4차 확산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더 심해진 상황인데 음. 저희가 이커머스 기업들에 투자를 할 때 2021년에 이제 투자를 할 때 항상 고민이 되는 게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그냥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그 모멘텀이 2021년에도 유지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항상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일회성이냐 아니면 지속이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냥 2020년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진 상황. 제가 이거를 좀 도덕적으로 좀 이런 상황이라서 회사의 매출이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 드리기 조금 약간 그렇긴 한데 네. 어쨌든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그럴수록 얘한테는 좋겠네요. 그럴수록 이커머스 업체들한테 좋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지난주에 메르카도 리브레 CEO가 무슨 발표를 했냐면 물류량이 너무 많아서 지금 현재 데리고 있는 그 물류 창고 인원으로는 소화가 안 된다. 메르카도 리브레가 총 데리고 있는 물류 창고 인원이 17,000명이거든요. 소화가 안 되니까 2021년 12월까지 17,000명에서 33,000명까지 2배를 늘려버리겠다. 한 방에. 어마어마하게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 자체가 그 이후에 기반이 이런 중남미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중남미에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확보를 한 상황이에요. 다른 네. 백신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 문제로 좀 중단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다면 이쪽은 정말 뭐 희망이 아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면 뭐 저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런 상황에 혹시라도 가게 된다면 이커머스 쪽에는 뭐 제가 호재라는 말 쓰기 좀 그렇지만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리고 같고. 이어가 볼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이제 열악한 금융 환경과 남미 유일의 금융 슈퍼앱 가능성 이 부분인데 아까 동남아는 마찬가지로 브라질도 정말 금융 환경이 열악합니다. 신용카드 보급률 브라질만 따졌을 때 33%, 은행 계좌 보유율은 또 아까 동남아시아보다 좀 낮지만 67%밖에 안 되고 현금 결제도 워낙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7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똑같은 논리. 현금에서 전통적 금융을 생략한 디지털 금융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동남아시아 기업들은 2020년부터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2020년부터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잖아요. 이 멕시코랑 브라질은 2018년부터 조금 앞섰네요. 네, 조금 앞서기 시작해서 그래서 그 펜타크 스타트업들도 동남아시아보다 남미가 더 많아요. 더 많고 더 규모도 큽니다. 먼저 한 2년 정도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메르카도 리브레의 핀테크 자회사의 메르카도 파고가 역시 또 성장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또 쇼피와 또 마찬가지로 이커머스와 1등 이커머스와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 아까 똑같은 논리죠. 네, 그 네. 부분에서도 성장 포텐셜이 그냥 막 돋보인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 포인트는 이제 슈퍼앱인데 토스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스가 꿈꾸는 것과 같은 거를 이 메르카도 리브레 자회사인 메르카도 파고가 꿈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고 앱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예금 가능하고 개인 간 송금, P2P 송금 가능하고 ATM 현금 인출, 뭐 QR코드 결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연동, 세금 납부, 공과금 납부, 그다음에 지난 2020년 4분기부터 보험 가입도 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 자산 관리, 뮤추얼 펀드랑 연동을 지어서 자산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벌써 고객이 1,500만 명이 생겼다고 해요. 자산 관리. 여기에 더해서 회사 측에서는 우리도 주식투자도 지금 투자하고 있잖아요. 주식투자도 하게 만들겠다. 투자뿐만 아니고 뭐 미국의 스퀘어의 캐시앱 그런 것도 지금 주식투자 할 수 있게 만들어놨거든요. 좀 롱텀으로 보면 비트코인 같은 그런 가상화폐도 거래할 수 있게 그래서 하나의 앱에서 모든 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 사실 모든 그 금융 핀테크 기업들의 다 꿈이잖아요. 알리바바의 알리파이낸셜이 그랬고 우리나라의 뭐 카카오라든지 토스의 꿈이고 미국에서도 페이팔의 벤모, 스퀘어 캐시앱 그런 기업들이 모두 꿈꾸고 있는 게 슈퍼앱인데 지금 남미에서는 이 메르카도 파고가 유일하게 슈퍼앱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쟁자가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다 경쟁자가 하나씩 있는데 경쟁을 할 만큼 좀 큰 경쟁자들이 있는데 이 남미에서는 메르카도 파고와 경쟁을 할 만한 슈퍼앱 경쟁자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상 자기들이 실수만 안 하면 유일하게 슈퍼앱을 만들 수 있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싶고 마지막이 이제 러시아 기업입니다. 러시아의 오존이라는 기업이고 맞아요. 마지막 기업 보기 전에 물 한번 마시고 가겠습니다. 아니 숨을 말이 고르시면서. 힘들어요. 이면은 네. 모르는 게 없어. 뭐 이렇게 한 개를 딱 물어봤는데 막 다섯 개를 줄줄이 다다다다다다다 나옵니다. 1.5배속으로 얘기하니까 아 지금 너무 좋네요. 있죠? 이게 사실 우리 둘 다 그냥 이것만 계속 뭐 아는 게 있어야 대꾸를 할 텐데 말도 빠르고 몰입해서 아, 진행 중입니다. 이게 막 완전 빠져드네요. 마지막 기업도 가볼게요. 네. 오존이라는 기업이고요. 과점을 꿈꾸는 러시아 2위 이커머스라고 적어놨는데 아 이건 또 2위네요. 아까 1위 기업이 다 1위였는데 네네네 1위 기업이 국영 기업. 와일드베리스라는 기업인데 상장을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심지어 러시아 시장에서 상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알짜배기인가 보다. 어쩔 수 없이 이의를 제가 갖고 네. 왔습니다. 네네네. 첫 번째 포인트 공격적인 물류망 구축인데 사실 이건 메르카도 리브레랑 똑같은 논리예요. 러시아를 여러분들 딱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큰 땅덩어리. 그만큼 그 물류 인프라, 도로 인프라는 그 소련 시절에 구축된 거를 지금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또 남미랑 가장 대비되는 부분은 겨울에 날씨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혹한 그런 부분이 곁들여지면서 물류망이 발달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러시아는. 그런데 남미랑 똑같이 메르카도 일부랑 똑같이 먼저 물류 구축하면 구축하는 그 기업이 다 먹는 거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존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위 기업인 와일드베리스랑 같이 물류 선점 기업으로서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메인 물류센터 허브터미널 수를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제가 갖고 온 거거든요. 오존이랑 와일드베리스는 물류센터가 9개, 13개 있는데 나머지 뭐 얀덱스,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3, 4위 기업들은 없어요. 비공개라고 제가 해놓은 거는 그 기업들에서 비공개를 공개를 하지 않은 부분인데 네. 사실상 얀덱스만 예를 들어봐도 허브터미널이 비공개라고 써 있는데 사업보고서 읽어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8개를 건설할 기업 계획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픽업 가능 장소 비공개 써 있는데 10,000개를 건설할 계획이다. 최대 10,000개를 건설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 거예요, 많이. 지금 굳이 밝히고 싶지 않은 뭐 그런 거죠. 그러네요. 예. 심지어 오존이랑 와일드베리스는 전국으로 배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얀덱스랑 알리익스프레스는 딱 그 러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 모스크바랑 도시는 뭐였죠? 잠시만요. 상트페테르부르크 요 딱 2개 도시에서만 배송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국한적입니다. 그리고 점유율도 아까 제가 와일드베리스 얘기를 했는데 21%예요. 와일드베리스가. 오존은 9%예요. 얼마 안 되죠. 근데 이 얀덱스랑 알리익스프레스는 둘 다 2%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굉장히 아직도 러시아 이커머스 시장은 파편화된 시장인 거예요. 근데 그 시장에서 와일드베리스랑 오존이 그나마 유의미한 점유율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나마 물류도 가장 빠르게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제가 여기 픽업 가는 장소를 적어놨는데 한국은 예를 들어서 이커머스 주문하면 100이면 100 진짜 만에 하나 99가 거의 그냥 택배 배송을 받잖아요. 직접 픽업하러 가는 분들이 없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상황이 많이 달라요. 러시아는 이커머스 배송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오존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 오더가 100개다라고 하면 51개가 택배로 가고 49개는 픽업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픽업 가는 장소가 진짜 중요해요. 많아야 오존이 돼요. 제일 많네요. 오존이 제일 많고 심지어 이 오존이 픽업 가는 장소가 2017년에는 200개밖에 안 됐어요. 3년 한 9개월 정도 안에 8,400개를 만든 거예요.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와일드베리스는 2012년부터 만들어서 7,000개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와일드베리스와 오존이 물류를 아까 메르카도 리브레와 마찬가지로 러시아 물류를 선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또 이 얀덱스와 알리익스프레스도 뭐 투자를 하고 진행하고 있지만 일단 투자액 자체가 오존이랑 와일드베리스가 훨씬 많고요. 네. 그리고 이미 격차가 좀 벌어진 상황에서 오존이랑 와일드베리스가 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먼저 선점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을 먼저 시장에서 지금의 1위, 2위 입지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과점화가 예정된 시장 이 부분은 제가 공격적인 물량 구축이랑 이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마지막에 추가될 부분에서 숫자가 2012년에 중국의 이제 탑3 업체들 알리바바, JD.com, 핀더더 이렇게 탑3 업체들이 전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이 46%였어요. 근데 2019년에 이게 77%까지 성장을 합니다. 과점화가 진행이 된 거죠. 시장이 성숙하면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탑3 업체 2012년 점유율이 29%였어요. 근데 이게 2019년에 55%까지 거의 2배가 뜁니다.
인도는 18%였는데 2012년에 탑3 업체 점유율이 2019년에 83%까지 져버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성숙을 하면서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미국도 35%에서 50%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럼 지금 이 세 개 업체 2020년 기준으로 러시아의 탑3 업체 점유율이 32%인데 적어도 5, 60%까지는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떤 기업들이 그 점유율 30% 정도 되는 점유율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까 공격적인 물류망을 구축한 기업들이 당연히 먹을 수밖에 없다. 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그 점에서 오존이랑 와일드베리스가 그 과실을 다 취하게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도시 중심 성장 전략 이 부분인데, 지역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오존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점유율 9%밖에 안 되잖아요. 와일드베리스가 21%잖아요. 근데 가장 큰 도시로 눈을 옮겨보면 오존이 모스크바에서는 38%, 와일드베리스 32%,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오존이 46%, 와일드베리스 26%로 오존이 대도시에서는 오히려 점유율이 제일 높아요. 이 점에서 오존이 대도시 특화해서 지금 당일 배송 서비스 유일하게 하고 있고, 또 오존 익스프레스라고 지금 뭐 배민 익스프레스랑 똑같은 그런 1시간 내 배송 서비스도 2020년 3분기부터 런칭을 해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도시가 중요한 건 또 개도국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도시로 사람들이 모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경향에서 먼저 도시를 선점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아까 제가 픽업 서비스 말씀드렸는데 그 픽업 서비스의 한 70% 정도가 사실상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픽업 서비스를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기업이 오존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네,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핀테크는 뭐예요? 핀테크는 사실 오존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매출이 100이라고 치면 아직 핀테크 매출은 5%도 되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냥 퓨어 이커머스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2021년 2월 자료거든요. 2월 기준으로 다른 기업들은 핀테크를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좀 더 알아봤는데 러시아어라서 좀 고생하긴 했지만 다시 확인해 봤을 때도 다른 기업들은 딱히 이 핀테크 시장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오존은 디지털 체크카드, 디지털 지갑, 그 소비자 대상 대출, 또 셀러 대상 대출, 이 모든 부분에 다 진입을 해 있고, 디지털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2019년 8월에 처음 실시를 했는데 이미 45만 명 정도의 고객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정확히 이틀 전쯤에 오존이 그 디지털 뱅크 하나를 인수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셀러들 대상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대출을 펼쳐나가겠다. 우리는 왜 이 시장에서 아무도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지, 공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지 너무나도 궁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업향 그런 대출 핀테크 시장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생각이 있다. 네. 그 부분 이건 좀 약간 보너스 개념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질문하기가 무섭네요. 질문 한 번 하면 20분 더 할 것 같아서. 아니 지금, 근데 질문이 필요 없을 만큼 되게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서요. 지금 뭐 채팅창 난리가 났어요. 지금 뭐 바바리안 최고 막 찬양이 이어지고 있어요. 난 진짜 뭐 정희석 이사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안 되겠네. 대단하죠? 이쪽이 더 낫네. 우리 내가 봤을 때 김홍배 의원님 대단하시죠? 정희석보다 지금 정희석 이사님 최고시죠. 사회생활을 잘하세요. 우리 위원님께서 정희석 분발해야 되겠네. 서로 긴장하면서 더 우리 발전하는 인플루언스 할 때 라이프. 이 정도 채팅은 안 나오거든요. 우리 할 때 뭐 그렇습니까? 정희석이 더 잘생겼다 요 정도만 나오는데 오늘 뭐 옷 잘 입고 나왔네. 그런데 뭐 여기는 아주 그냥 채팅이 도배가 됐네요. 아니 아까 진짜 어떻게 이렇게 스터디를 잘하셔서 전 세계를 다 커버하시는지 다들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러시아어 사업 보고서를 본다는 거는 러시아어 그림처럼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말 다 했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약간 좀 장난치 하니까 좀 꼴보기 싫다. 네, 여기까지 띄워드리는 걸로 하고 네네네. 오늘 이렇게 쭉 한번 짚어봤는데 딱 요약해서 이것만큼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또 물어봐요?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래, 딱 한마디로. 듣고 한마디. 딱 마무리할 겁니다. 네. 사실 로직이 다 비슷하잖아요. 이 세 개 기업이 다 동일선상에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존만 조금 뒤에 있고 시와 메르카도 리브레는 동일선상에 있는데,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쿠팡이 상장을 한다 하면 쿠팡도 좋지만 또
더 큰 잠재력 측면에서 더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렇게 조금만 더 눈을 돌려보시면 더 재밌는 기업, 제가 뭐 주가 측면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더 재밌는 기업, 더 잠재력 큰 기업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 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다 자러 갈 시간이 됐으니까. 뭐 한마디씩 하니까 지금 1분 30초 얘기하잖아요. 네. 한마디가 아니었던 것 같지만 또 의미 있는 한마디였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함께 봤는데요. 여러분 해외 시장에 대해서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요. 또 우리 바바리안 리서치의 여러 가지 해안을 저희가 볼 수 있는 유튜브, 텔레그램, 블로그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더 많은 내용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